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극을 넘어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굳건한 의지가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밝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넘치던 어느 날, 웃음과 축복이 가득했던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과 30분 만에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고 맙니다. 우리는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던 신부, 소연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녀는 생애 가장 중요한 날,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은 남편 지훈에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풀리지 않는 거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험난하고 위험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까요? 지훈은 상실의 고통, 그를 괴롭히는 의심, 그리고 모든 비밀을 파묻으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과연 그는 용기를 내어 비극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의 여정은 단지 정의를 찾는 것을 넘어 성장과 사랑, 그리고 재탄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소연과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과 굳건함의 힘을 믿게 할 것입니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과 정의의 꽃이 피어나는 이야기. 이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서울의 낡은 다가구 주택. 반지하방에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늘 희미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28살 소연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도 지친 기색 없이 작은 방을 부지런히 오가며 직접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칙칙했던 공간은 생기를 얻었다. 낡은 벽지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종이꽃 장식이 피어났고 창문에는 손수 뜨개질한 레이스 커튼이 걸렸다. 흔들리는 손으로 겨우 박아 넣은 못에 걸린 오늘. 우리의 시작이라는 문구에 가랜더는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게 했다. 째깍, 째깍. 낡은 벽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소연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김치찌개를 곁들여 먹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홀로 마주한 식탁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찌개에서 풍기는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입맛은 썼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그곳에 있었다. 문득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순간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지만 이내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으므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짹짹거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처마 밑에 지어진 제비집에서 어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닥거리고 있었다. 어미 제비는 주위를 맴돌며 안타까운 울음소리를 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른 배를 조심스레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싸늘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떨어진 새끼 제비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새끼 제비를 두 손으로 감쌌다. 작고 여린 심장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온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새끼 제비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것을 느끼자 소연은 조심스럽게 새끼 제비를 다시 제비집으로 올려놓았다.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 주위를 맴돌며 안심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연은 비로소 환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없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소연은 다시 결혼식 준비에 열중했다. 그때 진동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발신 번호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소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띠링 하는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하자 발신자가 보낸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였다. 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팸인가 하지만 왠지 모를 섬뜩함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모티콘을 지우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다. 곧 있을 결혼식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그 상자는 소연의 방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잠시 상자를 응시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 그리고 숨겨진 재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과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도구들. 소연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상자 위로 얇은 천을 덮었다. 마치 그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30살의 지훈은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인상이었지만 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소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여보,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다.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당신은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돼요. 지훈은 소연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가도 엄마처럼 예쁘겠지. 그의 말에 소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 어딘가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소연과 지훈은 결혼식이 열릴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의미 있는 시작을 택했다. 주민센터 강당은 소연이 직접 만든 장식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소연의 낡은 드레스는 그녀의 밝은 미소 아래 빛났고 지훈의 낡은 정장은 그의 다부진 어깨를 감쌌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소수의 친척과 지인들. 그 중에는 소연을 친딸처럼 아끼는 하숙집 할머니도 있었다.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우리 소연이 이제 꽃길만 걸어야지. 행복하게 잘 살아.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소연의 마음을 울렸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에 따라 장례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진심을 담은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소연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녀의 맹세 속에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끔씩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소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소연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 듯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잔치 음식 냄새가 가득한 강당 안. 소연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태동이라 생각했지만 고통은 삽시간에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 소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훈은 소연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구급차가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결혼식 시작 30분 만이었다. 소연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차가운 시신이 되어 병원 연간실에 안치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행복했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 남겨진 지훈과 소연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소연을 친딸처럼 아꼈던 하숙집 할머니는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 사망 원인은 불분명했다. 의료진은 급작스러운 심정지라고만 발표할 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이었다. 건강했던 젊은 임산부가 갑자기 쓰러져 죽음에 이르다니.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연간실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소연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때 연간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최민준. 지훈의 먼 친척이자 그가 다니는 건설회사의 실세이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괜찮냐?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 형식적인 말투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최민준은 잠시 소연의 시신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지훈에게 속삭였다. 소연이 앞으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혹시 유산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은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최민준의 태도에 그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소연의 장례식은 쓸쓸했다.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뜸했고 며칠 내내 굳은 비가 내렸다. 지훈은 넋이 나간 채 상주 자리를 지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소연과의 짧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만남,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꾸었던 소중한 꿈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소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의 얼굴은 마치 지금의 지훈을 비웃는 듯했다. 조문객이 뜸한 빈소에 최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번에도 위로의 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냈다. 지훈아, 너무 상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소연이 장례 절차랑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산 문제야. 혹시 소연이가 남긴 재산은 없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금 같은 거 말이야. 최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지훈은 최민준의 말을 듣고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내와 뱃속 아기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삼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소연이가 죽었어요. 소연이가.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억누르지 못하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최민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그럼 안 중요하니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난 내 걱정을 하는 거지. 그는 지훈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손길은 위로라기보다는 재촉에 가까웠다. 최민준의 눈은 빈소 구석구석을 훑었다. 마치 소연이 숨겨놓은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그의 시선은 특히 소연이 아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있던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소연의 물건들은 이미 하숙집 할머니가 치운 뒤였다. 최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소연의 유골함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비로소 지우는 홀로 남겨진 소연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의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우는 빈 방을 둘러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띠링 하는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지훈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을 확인한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소연의 핸드폰에서 발견되었던 그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소연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스팸이라기엔 너무나 기묘했다. 왜 소연에게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걸까? 그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결음만 계속될 뿐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지훈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모티콘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소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하숙집 할머니가 소연의 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소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며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지훈에게 건넸다. 소연이가 아끼던 거였어. 늘 자물쇠로 잠가두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더라. 혹시 지훈 씨가 열어볼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왔어.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지훈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단단한 나무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지훈은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연이 그토록 아꼈던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소연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그는 낡은 도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셨다. 찌그러지는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뭉치와 함께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조각 칼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가지런히 노인 소연의 송을시로 쓰인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만약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소연의 글씨체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편지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쓰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겪었던 불안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회사 내부의 부조리한 거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물이 지훈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암시했다. 소연은 그 증거를 자신이 만든 나무 조각 작품 안에 숨겨놓았다고 적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지훈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우리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부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당신이 대신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 부디 지켜주세요. 지훈은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소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회사, 어쩌면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의 눈앞에는 최민준의 냉정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소연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재산과 보험금에만 관심을 보였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그녀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다. 소연의 복수,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지훈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던 소연의 조각칼을 꺼내 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촉감이 그의 손바닥에 와닿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할, 진실을 파헤칠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소연의 결혼식 날은 여느 때보다 맑고 화창했다. 따스한 햇살이 주민센터 강당 안을 가득 채웠다. 강당은 소연의 손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색색의 종이꽃 장식들은 그녀의 섬세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화분들은 소박하지만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더했다. 소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흰색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빛이 반짝였다. 지훈 역시 남루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소연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에 따라 결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소연과 지훈의 앞날을 축복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숙집 할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며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소연은 이미 친딸과 다름없었다. 지훈은 소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사랑하는 소연아, 나는 네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을 맹세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와 우리 아기를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는 맹세를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쫓기는 듯했다. 소연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 또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맹세를 이어나갔다. 지훈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서로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맹세해요. 그녀의 맹세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커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짧게 끝나는 법일까? 잔치 음식 냄새가 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때였다. 소연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뱃속 아기의 태동이 격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은 단순한 태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아랫배를 꿰뚫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지훈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 소연은 겨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했지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뱃속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귀에는 웅궁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앞은 흐릿해지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부르며 다가오는 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강단 위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강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복한 웃음소리는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소연아. 지훈의 절규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그는 소연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하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소연에게로 달려갔다. 누군가는 급히 펠실구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누군가는 소연의 의식을 확인하려 애썼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주민센터로 급히 출동했다. 소연은 들것에 실려 구급체에 올랐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구급체에 탑승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의료진은 소연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30분. 결혼식을 시작한 지 정확히 30분 후 소연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고 그녀의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의료진은 급작스러운 심정지라는 진단만을 내놓을 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이었다. 건강했던 젊은 임산부가 행복한 결혼식 날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다니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병원 연간실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소연과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소연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그는 놓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때였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최민준, 지훈의 먼 친척이자 그가 다니는 건설회사의 실세 이사였다. 그는 소연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지만 그 어떤 슬픔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계산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지훈아, 너무 상심하지 마.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 형식적인 말투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최민주는 잠시 소연의 시신이 안치된 연간실 문을 바라보더니 이내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나저나 소연이 앞으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임산부였으니 생명보험도 꽤 들었을 텐데 혹시 다른 유산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은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아내와 뱃속 아기가 죽은 이 비극적인 순간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최민준의 태도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삼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소연이가 죽었어요. 소연이가.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억누르지 못하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최민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지훈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중요하지. 그럼 안 중요하니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난 네 걱정을 하는 거지. 그는 지훈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툭 두드렸다. 그 손길은 위로라기보다는 재촉에 가까웠다. 최민준의 눈은 연간실 내부를 훑었다. 마치 소연이 숨겨놓은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그의 시선은 특히 소연이 아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있던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소연의 물건들은 이미 하숙집 할머니가 치운 뒤였다. 최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최민준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로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그림자에 휩싸인 채 아내와 아기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 또한 그 음모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연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지훈은 넋이 나간 채 소연의 반지하방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소연의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훈은 빈 방을 둘러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띠링 하는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지훈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을 확인한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소연의 핸드폰에서 발견되었던 그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소연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스팸이라기엔 너무나 기묘했다. 왜 소연에게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걸까? 그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결음만 계속될 뿐.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지훈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모티콘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소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하숙집 할머니가 소연의 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소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며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지훈에게 건넸다. 소연이가 아끼던 거였어. 늘 자물쇠로 잠가두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더라. 혹시 지훈 씨가 열어볼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왔어.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지훈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단단한 나무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지훈은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연이 그토록 아꼈던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소연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그는 낡은 도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셨다. 찌그러지는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뭉치와 함께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조각 칼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가지런히 놓인 소연의 송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만약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소연의 글씨체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편지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쓰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겪었던 불안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회사 내부의 부조리한 거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물이 지훈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암시했다. 소연은 그 증거를 자신이 만든 나무 조각 작품 안에 숨겨놓았다고 적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지훈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우리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부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당신이 대신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 부디 지켜주세요. 지훈은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소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회사. 어쩌면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의 눈앞에는 최민준의 냉정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소연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재산과 보험금에만 관심을 보였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즉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최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편지 속에 언급된 나무 조각 작품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생전에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단순한 취미라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은 그녀의 작품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들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지훈은 소연이 작품들을 어디에 두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잠시 미술 학원에 나간 적도 있었다. 어쩌면 그곳들에 그녀의 작품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연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그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더라면, 어쩌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지우는 소연이 예전에 다녔던 미술 학원을 찾아갔다. 학원 원장은 소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소연 학생이요. 아, 그 친구 참 재능이 많았는데 특히 나무 조각에 소질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만둬서 아쉬웠어요. 원장은 소연이 마지막까지 작업하던 작품 하나가 학원 창고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다. 지우는 급히 창고로 향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창고 한 구석에서 그는 먼지 쌓인 나무 조각품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섬세하게 조각된 새 모양의 조각품이었다. 새의 날개에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소연의 편지에서 언급된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지훈이 조각품을 들고 학원을 나서려 할 때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두 명의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덮쳤다. 그들은 지훈의 손에서 조각품을 빼앗으려 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소연의 마지막 유산을 빼앗길 수 없었다. 몸싸움 끝에 지훈은 한 명의 남자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조각품을 꼭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그는 받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다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었다.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모티콘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이자 경고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잠그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그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최민준의 소행이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려 하는 자신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지훈은 조각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새의 날개에 새겨진 글자들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상형 문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복잡한 기호들의 조합처럼 보이기도 했다. 소연의 편지에는 이 암호를 풀기 위한 단서가 그녀의 그림 노트 안에 있다고 했다. 지훈은 소연의 유품 중에서 낡은 그림 노트를 찾아냈다. 노트 안에는 소연이 그렸던 수많은 스케치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연필 그림과 함께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소연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숫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다. 그녀는 숫자와 도형을 이용해 자신만의 암호 체계를 만들곤 했다. 지훈은 소연과 연애할 때 그녀가 장난삼아 자신에게 암호를 보내곤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사랑스러운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 방식이자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지훈은 조각품의 글자들과 그림 노트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다. 밤늦도록 그는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소연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암호가 풀리기 시작했다. 새의 날개에 새겨진 글자들은 특정 회사 이름과 날짜,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최민준이 연루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소연의 편지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었다. 최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어디로 흘려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느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소연이 자신을 믿고 이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연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뱃속 아기의 존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하숙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혹시 소연이가 예전에 쓰던 다른 물건 중에 특이한 거 없었어요? 특히 나무로 된 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 글쎄다. 소연이가 이사 갈 때 놓고 간 작은 그림 액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렴. 이라고 말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소연이 그림을 그렸던 액자라니. 혹시 그 안에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즉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더욱 깊어진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숙집 할머니의 집은 소연이 살던 반지하방에서 멀지 않았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부엌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그림 액자를 건네주었다. 액자는 낡았지만 유리 안의 그림은 깨끗했다. 소연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풍경화였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그 아래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지훈은 어딘가 모르게 스으산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액자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 그림을 자세히 살폈다. 처음에는 평범한 풍경화로 보였다. 하지만 소연의 편지에서 언급된 그림 노트와 암호를 떠올리자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 속의 나무들, 바위들, 심지어 시냇물의 물결까지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림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더듬던 지훈은 문득 그림의 한 부분을 발견했다. 작은 집의 굴뚝에 희미하게 새겨진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점들이었다. 점들은 마치 모스 부호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소연이 숨겨놓은 또 다른 단서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림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 속의 숫자들과 그림 액자의 점들을 대조하며 해독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집중력은 극에 달했다. 밖에서는 가을밤의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그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숨겨진 메시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특정 웹사이트 주소와 로그인 정보, 그리고 비밀 파일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대양건설, 최민준 이사, 그리고 로비 자금. 지훈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이름과 최민준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연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최민준이 대양건설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로비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다. 지훈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비밀 파일은 강력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온갖 추측과 시도를 해보았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마치 소연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인 듯했다. 그는 좌절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소연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웹사이트에 암호에 매달렸다. 피로가 극에 달해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때 지훈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다름 아닌 소연의 특별한 날들이었다. 소연은 사소한 기념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늘 중요한 날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곤 했다. 혹시 암호가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소연과의 첫 만남 날짜, 그녀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 날짜까지 모든 가능성을 대입해 보았다. 그러나 모두 실패였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다시 한번 그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아닌 검은색 하트 이모티콘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누군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민준의 그림자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문득 소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핸드폰을 떠올렸다. 혹시 그 안에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소연의 유품이 담겨있던 상자를 다시 뒤졌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켜지지 않는 소연의 낡은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충전기를 꽂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다. 잠금 화면에는 소연과 지훈의 행복했던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숫자를 입력했다. 소연의 생일, 그들의 기념일.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다시 좌절에 빠졌다. 소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그때 그의 눈에 잠금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사진 정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무심코 눌러본 사진 정보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에 좌표가 있었다. 낯선 좌표였다. 지훈은 좌표를 지도 앱에 입력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소연은 죽기 며칠 전 그에게 오랜만에 예전 작업실에 가봤어.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남아있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지훈은 그때 소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소연의 예전 작업실이 바로 그 창고 건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어쩌면 웹사이트의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소연의 옛 작업실이었던 창고 건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인적이 드물었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다.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져온 공구로 쇠사슬을 끊어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소연이 사용했던 작업대와 낡은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작업대 위를 꼼꼼히 살폈다. 낡은 스케치북, 굳어버린 물감 자국,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 부스러기들. 그의 눈은 소연의 마지막 흔적들을 쫓았다. 그때 작업대 서랍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지훈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USB를 들고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창고 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앞에 최민준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이 창고에 들어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지훈은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낡고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저놈 잡어.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소연의 복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골목길은 막다른 곳이었다. 지훈은 벽에 부딪혔다. 그의 앞에는 최민준의 부하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때 지훈의 눈에 벽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사다리가 들어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로 기어 올라갔다. 사다리는 삐걱거렸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위로 향했다. 지붕 위로 올라선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최민준의 부하들은 사다리를 부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붕 위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낡고 부서지기 쉬운 지붕 위를 맨몸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저 너머에 있는 자유와 진실만을 향해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마치 죽은 소연의 영혼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건물 옥상 끝에 다다랐다.
아래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잡힐 것인가? 그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소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 안에 있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강을 향해 몸을 던졌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손에 든 USB를 놓지 않았다. 최민준의 부하들은 옥상에서 지훈이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강물 속에서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차가운 물 속에서 그의 몸은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강 건너편으로 헤엄쳐 나갔다. 온몸이 젖고추 위에 떨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소연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민준은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차가운 강물에서 벗어나 육지로 올라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소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USB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는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향했다. 축축한 몸으로 들어선 PC방은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지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예상대로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회사 내부 문서, 재무 보고서, 그리고 최민준의 이름이 명시된 수상한 계좌 내역들. 파일들은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소연의 그림 노트에서 얻은 단서와 과거 그녀가 사용했던 암호 체계를 대입하자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지우는 파일들을 해독하고 분류했다. 최민준이 대양건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적인 로비 자금을 조성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으며 심지어 특정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소연은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강한 정의감이 지훈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파일이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지훈은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소연과 최민준의 것이었다. 소연 씨,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좋지 않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최민준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당신의 더러운 돈노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풋. 아기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을 아기 말인가. 감히 나를 건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네 뱃속의 그 애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이건 경고야.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당신이 하는 모든 짓 이미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연의 흐느낌. 그리고 흐릿하게 들리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 그 후에는 최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소연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크흠, 멍청한 것.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최민준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녹음 파일을 채웠다. 지우는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몸서리쳤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소연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려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 최민준은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었다. 지우는 화면 속 최민준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다. 소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바로 최민준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우는 모든 증거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경찰청 민원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뜨거운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원실에 들어선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 그리고 소연의 편지와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도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젊은 남자가 난데없이 찾아와 대기업 이사의 비리를 고발하고 살인사건을 주장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의 이야기를, 그녀가 남긴 암호와 증거들을 설명했다. 그의 눈물 섞인 호소는 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무원은 마침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상부에 보고하여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최민준의 비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경찰은 즉시 최민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덮쳤다. 최민준은 모든 것이 허술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지훈이 제출한 음성, 파일과 소연이 기록해둔 치밀한 자금 흐름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그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범죄들이 백일에 드러났다. 대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민준의 이름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범죄 행각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임신 7개월의 신부가 결혼식 날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과 그 배후에 거대 기업의 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최민준은 결국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언론은 소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비극적인 신부, 진실을 위한 마지막 기록, 천재적인 예술가의 마지막 경고. 사람들은 소연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의 이야기를 전했다. 제 아내는, 소연이는 단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제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경찰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이후 소연의 시신에 대한 재부검이 실시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 소연의 체내에서 극미량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독극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물질로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최민준이 소연을 살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소연의 죽음은 명백한 살인으로 확정되었고 최민준은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지훈은 소연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그는 차가운 유골함을 어루만졌다. 소연아, 이제야 네가 원하던 진실이 밝혀졌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납골당 창문으로 들어온 빛은 소연의 영정사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미소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최민준의 체포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비리와 소연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연이 남긴 모든 증거와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다. 소연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은 법정안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판사와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민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소연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검찰은 소연의 부검 결과에서 나온 독극물 증거와 최민준의 계좌에서 발견된 불법 자금 흐름을 제시하며 그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혔다. 결국 최민준은 살인죄와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되었던 공범들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소연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정작 그녀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쓸쓸했다. 그는 다니던 대양건설에 사표를 냈다. 최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우는 하숙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소연이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네가 이렇게 꿋꿋하게 진실을 밝혀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소연이 남긴 부험금과 그녀의 예금 통장을 지훈에게 건넸다. 소연은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모아둔 돈이 있었다. 지훈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쓸 수는 없었다. 그 돈은 소연의 희생과 맞바꾼 것이었으므로 그때 그는 소연의 마지막 편지 구절을 떠올렸다. 우리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무 조각, 지우는 소연의 이름을 딴 소연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 기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첫째, 그들처럼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소연이 사랑했던 예술, 특히 나무 조각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소연의 재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뱃속에서 쓰러져간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즉시 소연 기금의 설립을 추진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재단을 만들고 소연이 남긴 돈을 기금으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언론을 통해 소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최민준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퍼진 정의에 대한 갈망이 소연 기금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연의 비극적인 삶과 그녀의 용기를 기억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지훈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훈은 기금 운영에 매달리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직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아이들에게 나무 조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소연의 조각칼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깎으며 소연을 기억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지우는 소연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해질녘 노을빛이 납골당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는 소연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네가 왜 그토록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는지. 네가 남긴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나도 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부족한 나였지만 이제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품을 꺼냈다. 그것은 소연이 가장 좋아했던 제비 모양의 조각품이었다. 그는 조각품을 소연의 영정사진 옆에 조용히 놓았다. 우리 아기도 하늘에서 엄마랑 같이 보고 있겠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의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납골당을 나서자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소연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소연은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과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소연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희미하지만 분명한 따뜻한 빛만이 가득했다. 소연의 죽음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지훈에게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연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찬란한 여정이었다. 소연 기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망한 비영리 재단으로 성장했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뜻을 이어받아 불의에 맞서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강인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오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는 소연 예술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이곳은 지훈이 소연 기금을 통해 마련한 공간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낡은 공장을 개조한 센터는 소연이 좋아했던 나무와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소연의 작품들과 그녀가 생전에 즐겨 그렸던 스케치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 속에서 소연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소연 기금의 후원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학부모들이었다. 하숙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했다. 지훈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3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 소연은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졌다. 이곳 소연 예술센터는 제 아내 소연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받기를 바랐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고 조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소연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연의 죽음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고 그는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이어진 커팅식. 지훈은 하숙집 할머니와 몇몇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큰 가위로 리본을 잘랐다. 리본이 잘려나가는 순간 센터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센터 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은 새로 놓인 조각 도구들을 만져보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다. 지훈은 아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소연이 쓰던 나무 조각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꽤 숙련된 조각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연의 기술과 정신을 전수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서툰 솜씨로 나무를 깎자 지훈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칼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지훈은 소연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다. 개관식이 끝나고 지훈은 센터 한쪽에 특별히 마련된 전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소연의 생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을 담고 있던 새 모양의 조각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이 최근에 완성한 새로운 조각품이 놓여 있었다. 소연의 작품과 같은 크기의 새 모양 조각품이었지만 이번에는 날개가 하늘을 향해 힘껏 펼쳐져 있었다. 그 새 날개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소연, 그리고 우리 아가, 너희의 꿈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거야.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새 조각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조각품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소연아, 우리 아가, 엄마가 남긴 꿈, 아빠가 계속 이어나갈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희처럼 재능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빠가 지켜줄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확고한 의지와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조각품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새들 중 하나가 마치 소연의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고통 없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지훈과 함께 소연 예술센터를 통해 세상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나무를 깎는 소리,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소연의 꿈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통해 제2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